자, 169페이지고요. 제2절 공동주택 관리비 등 회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고요. 자, 이제 관리비 등 회계를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공동주택 거주하시면서 관리비를 내죠. 고지서 나오면 이제 관리비 내는데, 관리비 낸다고 하지, 관리비 등 낸다, 이런 표현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주자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실 때, 실제 이제 꼭 입주자라 그러면 집주인만을 말하진 않잖아요. 전세입자, 이런 사용자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냥 입주자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 법률적인 용어는 입주자 등이듯이 이 관리비 등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비와 등인 사용료를 우리가 관리비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리비와는 반드시 구분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구분 징수 항목이 들어있죠. 관리비와 사용료, 그리고 관리비와는 구분해서 내야 되는 구분 징수 항목,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이 개념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이제 관리비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비 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전기요금 같은 것도 같이 포함돼서 내잖아요. 공용전기. 그러니까 관리비 등을 낸다, 이렇게 표현해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와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점들 또 같이 가는데, 이 관리비 등은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뭐 기타 포함해 2문제 정도가 반드시 나오고, 지금까지 빠진 적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나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정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비는요, 우리 이제 주택법령에서 1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바로 이어서도 나오지만,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죠. 뭐하고 비교하냐면, 이 주택법의 이야기고, 주택법령이 나오는 이야기고, 민간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관리비가 있어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죠. 관련된, 그 경비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관리비 10개 항목이 있고, 구분징수 항목이 2개가 있고, 사용료는, 이 사용료 성격에 따라 다시 또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나는 납부할자를 대행하는 납부 대행 사용료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전기료 수수료입니다. 예, 이거 이제 쓴 사람 납부할 거 따로 있는데, 관리처가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걷어서, 주민들이 썼지만 다 걷어서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 그리고 따로 부과하는 사용료가 있어요. 따로 부과. 사용료인데 관리비 고지서에 들어오지 않고 따로 부과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승강기 이사 가느라고 뭐 승강기를 쓰겠다 그랬더니 승강기 사용료를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승강기 사용료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10가지, 2가지, 9가지, 2가지를 구분한, 그러니까 이게 관리비냐, 구분징수 항목이냐, 납부대행 사용료냐, 따로 부과 사용료냐,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게 그 첫 번째. 자, 그러면 그 10가지의 항목을 관리비부터 이제 분석을 할 텐데요. 우선 이제 일반 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 여러분 169페이지 하단에 있죠. 그래서 이제 세부 항목에 뭐 인건비, 재사무비, 제세 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그 밖의 유지비, 지난 시간에 보셨던 부대비용으로 회계감사비, 이런 것들이 다 일반 관리비에 들어간다. 근데 거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제세 공과금 이렇게 돼 있고, 당연히 제세 공과금 일반 관리비죠. 근데 그 내역을 보니까 이게 있어요.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가 뭐냐? 그 뭐길래 일반 관리비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전기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부대행 사용료입니다. 여러분들 그
17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사용료 등의 납부대행 이렇게 해놓고 공동주택의 관리층 입주 사용자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그게 이제 171페이지에 있는 거죠. 뭐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들. 공동 사용되는 전기료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사용자를 대행해서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납부 대행 사용료 중에 전기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용이 다 포함된 전기료가 납부 대행 사용료지 관리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료인데 이건 일반 관리비고 이 전기료는 납부 대행 사용료. 이제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뭐 이 공용 전기료를 관리비로 부과하면 안 되고 또 이거를 또 사용료로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요, 관리가 사용한 전기료가 뭐예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 쓴 거예요. 이거 아니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쓴 전기료도 공용 전기료예요. 뭐 계단에 있는 거, 뭐 경비실에 있는 거 다 공용 전기료입니다. 그러면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는 뭐냐면 별도로 끌어온 거예요. 별도 인입. 우리가 이제 전기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제 세대수가 많고 그러면 저압 수전하지 않고 고압을 수전을 합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특별고압, 특고압을 수전을 하죠. 22,900V 수전을 해서 그걸 우리가 쓰는 부하량에 따라서 변압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각 세대에 있는 전기량, 공용 부분의 전기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계산이 되어서 그만큼 변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압은 그냥 뭐 아무 때나 끌어다 쓰고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변압기로 그 쓸 만큼의 용량을 변압기로 다 변압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한전측 거를 바로 못 쓰고 변압을 해서 이제 세대나 공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변압기가 이게 딱 결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측의 전기 들어오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쓰는 양이. 이렇게 양이 정해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공용 부분에서 전력 수요가 큰 어떤 공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내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죠. 이거 쓸 걸 이미 다 정해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럼 변압기가 터져버려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전 측에서 다시 전기를 인입을 해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인입에 따른 고지서가 하나가 발생이 될 텐데 그게 바로 이렇게 일반 관리 형태로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 공동전기료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관리가 사용한 전기료는 별도로 전기를 끌어온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끌어온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를 끌어와서 별도의 기존과는 다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변압기를 통하지 않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전기료는 제세공급. 자, 구분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170페이지요. 청소비, 경비비, 소득비가 있습니다. 청소비, 경비비, 소득비. 자, 이런 것들은 직영할 수도 있고요. 위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직영하면 이제 인력을 다 고용해서 하는 거고 위탁은 이제 경비업자, 청소업자, 소득업자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영하는 경우는 이제 직접 사용되는 비용,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하시면 되고, 위탁하게 되면 이제 계약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선정했죠? 그죠? 그 계약 금액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시면 되고,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유지비. 유지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승강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가 있죠. 승강기 유지비라 그래요. 또 하나는 지능형. 요즘 이제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기가 많으니까 홈 네트워크 기기의 설비 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 지능형 홈 네트워크에 대한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선 유지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좀 포괄적인 개념이죠. 수선 유지비 하니까 그래서 이 수선 유지비는 요 내용이 뭔지를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승강기, 이거 지능 홈 네트워크, 이게 설비, 뭐 이거 아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뭘 수선했다는 거냐 이렇게 되니까 정확히 요 내역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수선 유지비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리고 이 수선 유지비에 대한 이 네 가지는 거의 매 시험에 나오는 물론 이게 이 자체가 매번 시험에 나오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책에 이렇게 보면 점이 이렇게 4개 있고요. 첫 번째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택법제 47조가 뭐냐면 장기수선 계획인데 47조 2항에 따른 장기수선 계획에 없어요. 없어. 그런데 뭐 수선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 이제 장기수선 계획을 공부를 안 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보수선 비용이 있고 장기수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된 비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이 된 수선 비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가 다른데 지금 이렇게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된 요 수선 비용은 뭐로 하시면 되냐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하면 돼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합니다. 요거는 수선 유지비로 하고 그래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와는 구분해서 징수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돼요. 장기수선 충당금. 왜 구분하라 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럼 요 차이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좀 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있느냐 없느냐. 이제 장기수선 계획에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예전 아파트 형태가 요즘 지능형 홈네트워크 아파트가 아니라 예전 아파트였어요. 예전 아파트. 그래서 예전 아파트라 뭐 이렇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고 도시화가 되면서 그래 주차 차단기를 설치를 하자. 주차 차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고 주차 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그 주차 차단기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이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나서 주차 차단기를 이제 수선해야 된다. 근데 계획에 있으면 여기죠. 있으면 반영을 했으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이 반영된 만큼 걷었을 테죠.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했는데 없어요. 없으면 그 보수선 비용은 수선 유지비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항목인데 이게 장기수선 계획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있으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없으면 수선 유지비로.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장기수선 계획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둔 돈만 쓰셔야 돼요. 거둔 돈의 용도대로. 그래서 우리 이제 장기수선 계획을 배울 때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서 정해진 바대로 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수선 유지비가 이런 형태예요. 냉방시설 청소비, 난방시설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보수 유지비 및 재반 검사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 형태의 수선 유지비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으면 우리 공동주택도 건축물이죠. 이 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이 있어요. 안전점검 비용. 그래서 이 안전점검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좀 이제 들여다볼 부분은 주택법에 의한 건축물의 안전점검은 6개월에 한 번 주택법에 의해서 반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 안전점검 하는데 실제 교육을 받은 주택관리사 또는 보가 직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요 비용은 어쨌든 발생이 되면 수선 유지비로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또 하나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은 안전 점검 비용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안전 진단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법에 안전 진단 실시 비용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안전 점검하고 안전 진단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 진단 실시 비용은 요거는 구분징수 항목이에요. 아까 장기순 충당금처럼. 왜 그러냐면 요 안전진단의 경우는 통상 우리가 내력구조부 위에 시에 시장 등에 하는 거거든요. 내력구조부는 하자사업체기간이 뭐 기둥 같은 경우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오랜 텀을 두고 발생하는 거라서 이건 이제 그 사용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만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까 장기순 충당금도 소유자만 부담하잖아요. 이렇게 소유자. 이렇게 소유자만 부담하는 거는 사용자도 같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혼동되면 안 되니까 구분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건축물의 안전 진단 실시 비용은 소유자만 부담하는 거라서 구분 징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분 징수 항목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과 이것의 공통점은 뭐예요? 집주인만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소유자, 입주자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관리비 등은 누가 부담하는데 이 관리비는 당연히 입주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그 전세 놨으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쓴 사람.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입주자면 입주자가 부담하고 쓴 사람이 전세 사는 사람이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관리비나 사용료는 부담자가 입주자 사용자잖아요. 입주자 사용자. 근데 이 장기순 충당과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그 부담자가 소유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구분해야 된다.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수선 유지비는 이제 재난 재해 예방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실제로 이제 예전에 없었죠. 그럴 때는 사실 저 축대가 좀 무너질 것 같은데 보강을 하고 싶어도 또 이렇게 그 경사 번면이나 이런 경사지가 이렇게 유수에 의해서 쓸려갈 것 같아서 좀 이제 잔디 좀 복토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당장 문제가 안 되니까 일단 비용으로 쓰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수선 유지비로 이런 건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자유롭게 이제 복토하고 잔디도 심고 그 수선 유지비로 처리하면 되죠. 그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지비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관리비 10가지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잖아요. 그럼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자, 3가지를 이쪽에서 보시는데 하나는 난방비 급탕비예요. 급탕비.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위탁 관리를 하면 주택관리업자에게 수수료를 내죠. 그걸 위탁 관리 수수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10가지가 이제 돼요. 그래서 이 난방비 급탕비와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170페이지 보면 사용료 등의 납부대행 해놓고 171페이지에 보시면 4번에 지역 난방 방식인 경우에 공동주택의 난방비 급탕비. 아까 납부대행 항목 지금 보고 계셨었잖아요. 이거 납부대행 항목에 이렇게 이제 납부대행 항목에 아까 전기료가 있었고요. 이거 당연히 공용 포함됐었죠. 또 난방비나 급탕비도 어떤 경우? 지역 난방인 경우에 난방비 급탕비는 납부대행 사용료예요. 그러면 이 난방비 급탕비는 중앙공급식의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중앙공급식 난방비 급탕비는 관리비고 지역 난방의 경우에 난방비 급탕비는 사용료냐? 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메커니즘이 달라서 그래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역 난방과 중앙 난방의 그 난방 계통을 좀 보면, 자, 이거 이제 중앙 난방이고요. 이건 이제 지역 난방입니다. 그러면 중앙 난방의 경우는 중앙에 보일러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서 이걸로 난방하고
급탕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물 들어가죠. 용수도 들어가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보일러를 가동하려면 에너지도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뭐 유류대도 들어가고 용수대. 예, 이런 게 들어가서 냉난방 급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유류 기름이 얼마 썼다, 뭐 물이 얼마 썼다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비용이 얼마만큼의 난방비 급탕비로 갔는지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지역 난방은 다릅니다. 주변에 이제 지역 난방공사에서 오는 이런 지역 난방 여론이 있어서 이걸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여기에서 이런 이제 열 교환기를 통해서 열 교환을 해서 난방하고 급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용 포함해서 이 난방 급탕비는 토탈 얼마냐면 여기 통과한 비용이에요. 끌어온 비용. 뭐 전기 쓰듯이 수도 쓰듯이 이렇게 끌어온 여기 뭐가 있냐면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얼마 사용했느냐? 그만큼이 난방 급탕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배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중앙 난방은 계산을 다 해봐야 되죠. 이 유류를 얼마 썼는데 그 용수대가 얼마고 동력비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난방 단가 어떻게 돼, 급탕 단가 어떻게 돼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토탈 뭐 100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그게 아니죠. 계량기의 눈금만 보면 이건 100원 이렇게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지역 난방공사를 갖다 줘야 될 돈이죠, 이 돈은. 그죠? 계량기 통과한 돈은. 그래서 걷어서 세대로 걷어서 갖다 주면 돼요. 그러니까 납부대행 사용료가 되는데 지역 난방, 중앙 난방은 아니지. 이거 갖다 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유류대는 사실 이 여기만 유류를 쓴 건 아니죠. 물도 여기만 쓴 건 아니죠. 물값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시에서 오는 물, 시수를 사용한다. 그럼 상수사업소에 내는 돈은 이 돈만 있는 게 아니죠. 뭐 급수로 쓴 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이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어디 이것만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죠. 이게 납부대행 사용료가 아니고 이거는 관리비, 이거는 사용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관리 수수료는 뭐 주택관리 업자한테 주는 돈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관리비 10가지를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세부 내역까지 보셨고, 그렇게 구분하면 관리비 10가지 세부 내역을 보시면서 170페이지에 관리비 이해 항목에 관리비 구분징수 항목을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그 구분징수 항목에 관리처는 다음의 비용에 대해서 이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라. 강행 규정으로 얘기를 하죠. 왜? 관리비는 입주 사용자가 내고 이거는 구분징수 항목은 소유자가 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라. 그 얘기예요. 반드시 해라. 자, 그래서 장기손 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 비용이 있었고, 요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기손 계획 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니까 정확히 그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안전진단도 실제 이제 하자보수할 때 정확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료 등의 납부대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납부대행 항목은 아까 전기료도 있었고 지역난방, 난방비, 급탕비도 있었는데 나머지 7가지 더 있네요. 총 9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가지수가 많으니까 머리 글자로 해요. 이렇게 합니다. 가스 사용료, 수도료, 수도료도 공용이 다 포함이 돼요. 공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전기료, 난방비, 급탕비. 이건 지역 난방이라고 그랬죠. 정화조, 오물, 수수료가 있고요. 동별대표 선거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 경비가 들겠죠. 경비.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수수료, 수거료라고 안 해요.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운영비,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그 다음에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이렇게 9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순서를 좀 바꿀게요.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9가지인데, 그래서 뭐 가지수가 많으니까 머리 글자를 좀 땁니다. 그래서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 이쁘다는 거죠.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 그래서 납부대행 항목은 이제 이렇게 머리 글자를 가지고 하고 요 내용은 뭔지를 의미하는지는 금방 아시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납부대행 항목 9가지도 정의를 하면 관리비 10가지와 납부대행 항목 또 구분징수 항목 2가지가 자연스럽게 구분이 됐어요. 뭐로? 가수 전난정 선생님이 다 구분을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사용료냐, 납부대행 사용료냐, 관리비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관리비가 아닌 것은 납부대행 사용료인 것은 뭐 금방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따로 부과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부과 항목 거기 보시면 2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승강기 사용료예요. 이게 이제 시설 사용료입니다.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얼마 내라. 입주대표에 결정하죠. 시설 사용료.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사용료를 사용자가 따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했다. 그러면 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또 관리비용 등 범위에서 정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얼마 들고 인력 10명이 투입이 돼서 인력 비용이 얼마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총 1,000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100분이에요. 100분. 그러면 이윤까지 포함해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인당 사용료를 10원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정해라. 자, 어쨌든 그런 거 이제 따로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관리 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 대개 이제 누수인데요. 이런 경우가 공교롭게 2세대에 이렇게 같이 걸쳐 있는 경우는 서로 미루거나 하면 다른 또 피해가 또 유발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관리처가 먼저 하고 그 각 세대에 이렇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경우죠. 그래서 이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따로 부과 항목.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 관리비 10개, 구분징수 항목 2개, 납부대행 항목 2개, 9개, 그다음 따로 부과 항목 2개가 가수 전난정 선생 중심으로 해서 쭉 정리하면서 수선유지비가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크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없죠. 자, 171페이지 계속해서 봅니다. 세 번째 보시면 관리비 등 수입 및 집행 내역고지. 그래서 뭐 당연히 입주 사용자한테 알려줘라. 돈 내니까. 그리고 4번 관리비 등의 예치 관리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이 관리비 등을 이렇게 예치 관리할 때 그럼 이제 2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 이 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통장을 만들 때 그 통장 금융기관을 누가 결정할 거냐, 그리고 누구 명의로 할 거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통장 뭐 예를 들어 B은행으로 할 거냐, 뭐 A은행으로 할 거냐의 문제는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을 합니다. 뭐 가까운 곳에 은행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하자. 명의는 누가 하냐면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해요. 관리사무소장은 인감 배치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인감을 이렇게 찍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감을 이렇게 찍는데 사실 입주자 대표에서 같이 하자.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렇게 요거 이제 직인이죠. 관리사무소 직인 신고 하니까 직인이라 그러고 요건 이제 인감이라 그래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복수로, 그러니까 공동인감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관리비 등을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관리비 등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순 충당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항상 여기 섞이면 안 되죠.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장기순 충당금은 어떤 형태로든 별도로 해야 돼요. 별도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역 공개,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뭘 공개하느냐?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다 공개합니다. 다 공개합니다. 다 공개. 돈 들어가고 다 공개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돈 들어온 것도 다 공개해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된 얘기도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주택관리업자라든지
업자에 대한 그 선정, 요 이야기도 공개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주택관리 업자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해요? 입자 대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이건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다 공개하고, 잡수익 공개하고, 뭐 주택관리 업자 선정 이 관계도 공개를 하고, 그러려면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1페이지 보시면 공개 내역, 그래서 각 호의 내역이라고 해서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충당금, 뭐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뭐 이런 얘기 다 공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계량기 있으면 금액, 사용량까지 다 공개를 하고, 그래서 이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나 한 페이지와 또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국토교통부장 운영한다 그랬죠. 여기에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관리업자는 공개하려고 그러면 입자대표에서 그 업자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개는 다 공개하고 돈 들어온 거, 뭐 업자 선정한 거 다 공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관리비 등을 이제 산정을 할 때 이거를 쓴 만큼 부담시킬 거냐 아니면 1년치 예산에서 12개월로 나눠서 부담할 거냐에 따라서 예산제, 정산제가 나뉘죠. 그래서 뭐 예산제가 뭔지 정산제가 뭔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장단점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공부하신 부분은 이제 주택법령에 의한 관리비 등을 공부하셨고,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 그 이야기는 173페이지 나오는데요. 요 관리비는 사실 요걸 좀 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주택법을 인용을 하기 때문에 이 주택법령상 관리비를 정확히 하시면 뭐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하는 형태로 할 거예요. 자, 관리비 등의 회계관리 113페이지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이 경비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조항이 없으면 임차인이 돈 안 낸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관리비 항목이 10개가 아니고, 자, 지금부터 이제 빨간색 임대주택이에요. 이렇게 9개입니다. 9개. 그럼 뭐가 하나 빠지느냐? 다 똑같이 발생이 되는데 얘가 필요 없어요. 얘가. 그래서 위탁관리 수수료를 제외한 9가지 비용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내역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 이런 부분이 좀 빠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위탁관리 수수료가 빠집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빠지느냐? 구분징수 항목은 다 빠져요. 왜요?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이건 소유자한테 거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빠집니다. 그리고 요 사용료에서는 우선 납부대행 사용료를 보면 뭐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도 가스, 수도, 전기 이런 거 다 쓰죠. 똑같아요. 정화조 이런 거 다 씁니다. 근데 임차인 대표회의는 강행기관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 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입자대표회의도 없죠. 임차인 대표회의니까 이것도 필요 없고,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내 것도 아니니까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빠집니다. 세 가지 빠지고 가수, 전난, 정, 그 다음에 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만 빠진다. 그러니까 가수 전난정 선생 입법에서 분양주택과 관련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입자대표의 보험료 요 세 개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양기 이런 이제 사용료를 따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 누수와 관련된 거 이게 전부 다 이건 다 임대사업자 거니까 이건 없죠. 이런 내용은. 그래서 본인 집이니까 임대사업자 거니까 임대사업자가 알아서 고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175페이지에 보시면 요 장부 작성 보관해서 뭐 이렇게 보관해서 임차인 대표에 열람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오면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좀 보자 그러면 뭐 임대사업자가 뭐 안 보여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임차인 대표가 임이라서 이게 힘이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에서 임차인이 와서 좀 이런 것 좀 보자 그러면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회계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요구할 수도 있고 임차인 대표회의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 요구를 하면 돈을 내야 돼, 요구한 사람이. 그 공인회계사 등의 그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세 번째, 그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고요.
실제 이제 요 임대주택인데, 우리 이제 주택법에 의한 관리자 관리를 해도 임대주택법령상의 그 관리비, 요 규정을 준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관리 업자가 관리한다고 그래서 뭐 위탁관리 수수료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임대주택을 이렇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도 뭐 민간 임대주택관의 특별법 관리비 규정 보셨죠? 그러니까 관리비 9가지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비 이야기가 정리가 됐는데요. 자, 이 부분도 사실 이제 핵심은 처음에 보셨던 10가지, 2가지, 9가지, 2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거의 그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수선유지비 4가지 정도를 비교하는 형태가 이제 거의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공개와 관련된 부분도 뭐 여러분 정리하지만 다 공개가 된다는 거,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관리비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정말 그 주택 법령에 나오는 또 시행령에 나오는 그 세부 내역 하나하나까지 다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 보시면 정말 쉽게 느껴지죠. 다만 사무관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무관리는 워낙 광범위한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만 하다 보니까 질문 읽다 보면 생소한 질문도 나오고 뭐 이래요. 당황하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왜? 어차피 반만 맞추면 됩니다. 사무관리. 하지만 부족한 부분 이런 데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물어봐도 주관식 물어봐도 다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81페이지 대외 업무 관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